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재해로 오래가지 못하게 되는데 한국은 세계 최강국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여기 한국의 미래를 점친다는 영국인 예언가가 있습니다. 1980년대 체르노빌 사건을 정확히 예언했고 다이애나 비의 사망 사건도 맞춘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의 예언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데이지라고 합니다. 최근 아시아 쪽 취재를 담당하게 되었고 경제력과 문화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가며 아시아의 미래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조사하는 중이죠. 제가 한국에 대해 알게 된 것도 바로 얼마 전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영국이나 유럽 사회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저처럼 40대의 기자에게는 약간 생소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발령받은 부서의 젊은 직원들은 하나같이 한국에 대해 칭찬 일색이었고 앞으로 가장 유망한 나라로 한국을 꼽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아시아에 대한 취재를 생각했을 적에는 중국과 일본에 대해 자료를 조사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앞으로 아시아를 이끌 나라는 일본이 아닐까 싶었거든요. 저희 어린 시절에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유망한 나라였고 일본의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나라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서 막내인 S맨은 중국과 일본 위에는 한국이 있고 한국의 음식 문화, 예절 문화, 언어 문화 등 정말 다양한 문화들이 유럽 사회에 퍼져 있다며 세계를 이끄는 소프트 파워의 중심이 한국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넘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지닌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당황스러운 그녀의 말에 약간 충격을 받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제대로 공부해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충격적인 한 예언가의 주장을 보게 되었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죠. 그 예언가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고 영국인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사람인 크리스 로빈슨이었거든요. 크리스 로빈슨은 여러 방송에 출연해서 시청자들을 놀라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애리조나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데레슈왈 박사의 테스트에서는 알 수 없는 10군데의 장소를 데리고 가는 일을 했었는데 꿈에서 본 장소라며 10군데의 장소를 모두 맞추는 기적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2018년도에 한국에 방문을 했었고 앞으로 한국과 아시아의 미래를 예언하기도 했었는데요. 한국은 2030년쯤에 통일을 하게 되고 세계 최고의 부국이자 강국이 될 운명이라고 말을 남겼죠. 일본에서 우수한 지도자가 나오면서 아시아를 이끌게 되지만 쓰나미와 지진, 화산 폭발 등 자연재해로 금방 몰락하게 되고 일본 인구의 대부분은 한국으로 건너가서 살게 될 거라고 말이죠. 저는 충격에 빠지게 되었고 저희 직원 몇 명과 함께 크리스 로빈슨을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언론 취재에 잘 응하지 않는다고 알려진 그였지만 정말 간곡한 부탁을 했고 그러면 한국에 대해 알려줄 테니 이날에 찾아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날짜와 시간까지 알려주었고 그 시간에 맞추어 카페에서 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차분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하며 마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왔군요. 당신이 저를 만나러 오리라는 것도 예견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생님은 과거에도 많은 예언을 마치셨다고 들었습니다. 체르노빌 사건과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비극적인 죽음까지도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과 아시아의 미래를 예언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차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아주 강렬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서는 전 세계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집중하며 물었습니다. 어떤 변화였습니까? 크리스 로빈슨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꿈에서 저는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한국은 전례 없는 성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한국을 방문하며 조언을 구했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더욱 집중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과 중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조용히 차를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일본은 한때 아시아를 선도하는 나라였지만 자연재해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가 일본의 주요 도시들을 휩쓸고 경제적으로도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이주할 것이고
한국은 그들을 포용하며 더욱 강한 국가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의 말은 너무도 구체적이었기에 저는 순간 숨을 고르며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중국은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점차 쇠퇴하게 됩니다. 경제 성장은 한계에 부딪히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제적인 신뢰를 잃게 되죠. 반면 한국은 정치적으로도 안정적이고 국민들의 단결력이 강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가 점점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통일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그는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2030년 즈음 한반도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고 한국은 통일을 계기로 더욱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세계 최강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겠지요. 그의 단언적인 말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계 최강국이라니 미국이나 유럽을 뛰어넘는다는 뜻입니까? 크리스 로빈스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닙니다. 기술력, 문화적 영향력, 그리고 윤리적인 리더십까지 갖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가 한국의 문화에 열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곱씹으며 한국의 미래를 다시금 떠올려 보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지금까지 알던 세계의 질서가 조만간 완전히 바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리스 로빈스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는 동안 영국은 어떤 길을 걷게 될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영국의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기에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영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영국은 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미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세계를 지배했던 대영 제국이었지만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점점 영향력을 잃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졌고 내부적으로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죠. 앞으로 영국은 유럽 내에서도 중심을 잃고 세계 무대에서 점점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지만 완전히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경기 침체를 겪고 있었고 정치적 불안정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예언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면 영국은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영국은 한동안 자국 중심적인 정책을 유지하려 하겠지만 점점 세계 경제에서 고립될 것입니다.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에서 한국, 미국, 중국 같은 나라들에게 밀리게 되고 결국은 새로운 경제 블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영국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그의 마지막 말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라면 영국이 한국과 가까워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국이 현명하다면 한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으려 할 것입니다. 한국은 미래의 세계 경제와 기술의 중심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영국이 과거의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고립을 선택한다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강국이 된다면 영국이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영국이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크리스 로빈스는 제 표정을 읽은 듯 덧붙였습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흐름을 읽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가 승자가 될 것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때 영국이 그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크리스 로빈슨의 말을 되새기며 앞으로 영국이 어떤 길을 걷게 될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곱씹으며 한 가지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과정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면 저는 직접 한국에 가서 그 변화를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크리스 로빈스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이 직접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국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직접 체감하는 것은 당신에게도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올해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될까요? 혹시 올해 한국에서 일어날 중요한 사건이 보이셨습니까?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올해 한국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더 큰 도약을 하게 될 것이고 국제적인 영향력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특히 기술과 방산 분야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더욱 집중했습니다. 방산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방산 강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국의 방산 기술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인정받게 될 것이며 여러 나라가 한국과 방산 협력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반도체와 AI 기술 역시 더욱 발전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의 말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반도체와 방산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여러 나라들이 한국과 협력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군요. 그런데 혹시 정치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국민들의 의식이 더욱 깨어나고 국제적으로는 한국이 더 강한 지도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을 향한 움직임도 점점 가시화될 것입니다.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통일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해 당장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흐름이 시작될 것입니다. 주변 강대국들이 한국의 힘을 인정하게 되고 한반도의 질서가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강국이 된다는 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된다면 저는 한국을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싶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서 제가 목격해야 할 것 같군요. 크리스 로빈슨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맺었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이 직접 한국에서 변화를 지켜본다면 더욱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운명적으로 세계를 이끌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흐름을 기록하는 것은 기자로서도 중요한 일이겠죠. 그의 말을 듣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해야겠다고. 한국 취재에 대한 결심이 확고해진 저는 곧바로 사무실로 돌아와 직원들과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 취재를 추진해야 합니다. 회의실에 모인 팀원들은 제 말을 듣고 흥미를 보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고 특히 경제와 기술, 국제 정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 공감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한국이 반도체, 방산, 그리고 K컬처까지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게다가 한국의 정치적 움직임도 중요해지고 있고요. 통일 관련 논의도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팀원들 역시 한국 취재가 가치 있는 프로젝트라는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 문제였습니다. 한국 취재를 진행하려면 항공권, 숙박, 현지 취재 비용 등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상부의 지원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취재 계획서를 정리하여 경영진의 보고서를 제출했고 며칠 뒤 회의실에서 상부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한국 취재라. 분명 의미 있는 프로젝트군요. 상부에서는 우리의 기획 의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듯 했지만 곧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 일본 취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회복과 정치적 변화도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일본을 중심으로 취재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일본이 최근 정치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지금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한국이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크리스 로빈슨과의 인터뷰를 떠올렸고 그의 예언을 바탕으로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도 중요한 취재 대상이지만 현재 세계적인 관심은 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조용해졌고 저는 이어서 말을 이었습니다. 최근 국제 정세를 보면 한국이 방산, 반도체, AI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한국과 협력하려 하고 있고 심지어 통일을 향한 움직임도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향후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상부의 경영진은 제 말을 듣고 신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된다고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저는 크리스 로빈슨과의 인터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세계적인 예언가 크리스 로빈슨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통일을 향한 흐름도 시작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 경제, 지표와 국제 정세를 보면 한국의 영향력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은 제 말을 곰곰이 곱씹는 듯 했습니다. 일본 취재를 선호하던 경영진도 제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군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제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취재할 때입니다. 한국의 변화는 앞으로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우리가 그 흐름을 직접 기록해야 합니다. 경영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조용히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팀장 중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한국 취재를 승인하겠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취재 계획을 더 세부적으로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국 취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취재가 승인되자마자 저는 본격적으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기자로서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해 더 많이 알고 가야 했습니다. 서울은 단순한 대도시가 아니라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현대적인 스카이라인과 첨단 기술이 넘쳐나는 도시이면서도 수백 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도심 곳곳에는 조선시대의 궁궐이 남아있었고 전통시장과 골목에서는 여전히 옛 정치가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단순한 수도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곳이죠. 저는 서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찾아보며 도시의 구조와 특징을 공부했습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발전한 도시의 모습, 강남과 강북의 차이, 각 구마다 다른 특색이 있다는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서울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질이나 현대적인 면만 알아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역사도 함께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그리고 임진왜란에서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 한국 역사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흥미로웠고 특히 한국이 외세의 침략을 여러 번 겪으면서도 강한 국민성을 유지해온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 정말 대단한 인물이군. 그의 전투 기록을 읽다 보니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수적으로 압도적인 적을 상대로 연전연승을 거둔 전략,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를 지키려 했던 결의. 한국인들이 그를 존경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현대사도 공부하면서 한국이 어떻게 지금의 위치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그리고 경제성장기까지 한국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오늘날의 강대국으로 성장한 나라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를 배우는 과정이 될 것 같아.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떠나기 전까지 서울과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며 더 깊은 이해를 쌓아갔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저는 여러 가지로 놀랐습니다. 가장 큰 충격 중 하나는 서울 곳곳에서 만나게 된 최첨단 시스템들이었습니다. 대중교통 시스템은 물론이고 길을 걸으며 보는 모든 것들이 효율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특히 지하철은 제가 처음 타본 순간부터 감동을 주었습니다. 지하철역마다 고도화된 전자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실시간으로 환승 정보가 제공되고 승객들은 모두 스마트폰을 이용해 손쉽게 티켓을 구매하고 환승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정말 잘 갖춰져 있다는 점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신기했던 점은 바로 서울에서 만난 노인들이었습니다. 보통 영국에서 노인들은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버튼식 휴대폰을 사용하시거나 아예 휴대폰을 가지지 않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서울에서 길거리를 걸으면서 본 노인들은 모두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친구와 카톡을 보내는 노인, 대중교통 앱을 이용해
다음 정거장을 체크하는 노인들, 심지어 모바일 결제를 하는 노인들까지. 영국에서는 노인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이 정말 신기하다. 그들이 스마트폰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모든 세대가 기술을 적응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았다는 점에서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 생활의 편리함을 누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사회는 기술과 인간의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것 같아. 이러한 모습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져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은 정말 현대적인 기술과 전통적인 문화를 동시에 간직한 도시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취재는 예상보다 더 깊은 인사이트를 주었습니다. 특히 저는 한국의 역사를 직접 겪은 노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한국의 성장 과정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취재한 노인들 중 일부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셨던 분들이었고 그들 대부분은 산업화 시대의 격동적인 변화를 살아온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한국이 얼마나 힘든 시기를 거쳐 오늘날의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노인은 어린 시절 일제의 강압적인 통치 아래에서 자라며 한국인의 자존심과 독립에 대한 갈망을 마음속 깊이 품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의 통치를 받으며 얼마나 억압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독립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분의 말은 한국인의 강한 민족 의식과 그들이 겪어온 고난의 역사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른 노인은 한국전쟁 당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전쟁 중에는 모든 것이 망가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집도 가족도 모든 것이 사라졌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겪은 고통을 통해 더 강해졌죠. 그의 눈빛은 전쟁을 직접 겪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깊은 아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넘어 그는 한국이 어떻게 다시 일어나 강력한 경제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모든 것이 급변했습니다. 우리는 그 시절을 지나며 힘겹게 일했고 결국 세계에서 인정받는 경제 강국이 되었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이 어떻게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었는지 그 열정과 결단이 무엇이었는지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성장 과정이 단순한 우연이나 외부의 도움이 아니라 그 누구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끈질기고 강한 의지의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여러 번 큰 시련을 겪었지만 그 시련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 성장해 왔습니다. 이처럼 격동기를 견뎌낸 사람들의 강한 의지와 회복력은 한국의 미래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은 결코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들의 과거가 그 증거입니다. 이 나라가 더 발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들은 한국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넘어서 지금까지 왔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굴의 정신은 앞으로도 한국을 더 큰 강국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겪었던 고난과 아픔은 이제 이 나라의 뿌리가 되었어요. 그 뿌리 위에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이 앞으로 어떤 도전을 맞이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더욱 강력한 국가로 발전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 로빈슨의 예언이 맞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국의 강국으로서의 미래를 예언하며 방위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군사적 준비가 철저하고 방위산업과 군사력이 강력하게 발전한 국가임을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거리를 걷고 있을 때 예비군 훈련을 마친 남성들이 군복을 입고 행렬을 이루며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고 그중 몇몇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저는 곧바로 취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남성들이 군 복무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군에 입대해야 하며 약 2년 동안 군 복무를 마친 후 예비군으로 등록됩니다. 이 예비군 훈련은 몇 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며 훈련을 마친 후에도 군복을 입고 군사훈련을 받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매우 일반적인 일입니다. 군 복무는 한국 남성으로서의 중요한 의무이자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해야 할 책임입니다. 한 남성은 군 복무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떤 사회적 의무보다
군 복무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행렬을 이루는 예비군들은 단순히 훈련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지키기 위한 임무가 여전히 그들의 일상에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방위산업의 강국으로서 한국의 군사적 준비가 얼마나 철저하고 중요한지에 대한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단순히 남성들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군인들을 존경하는 문화가 깊게 뿌리내려 있으며 군복무를 마친 남성들이 돌아온 후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더욱 강력한 사회적 결속력을 형성하고 국가 차원에서 안정적인 방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크리스 로빈슨이 말한 대로 한국은 강력한 방위 산업과 철저한 군사 준비가 뒷받침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언했던 것처럼 이는 한국의 미래가 강국으로 자리 잡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예비군 훈련을 마친 남성들이 일상적으로 군사적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군사 훈련을 넘어 한국의 국가적 위상을 더욱 높여줄 중요한 기반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방위산업과 군사적 준비까지 모두 강력한 나라로 성장해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저는 한국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에 깊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보행자들이 질서를 지키며 정지해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기 전에 아무도 차도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규정을 따르는 것을 넘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특히 바쁜 시간대에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도로를 건너는 사람들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서울에서는 이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안전하고 질서 있는 환경을 유지하려는 마음가짐이 확실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의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하고 노약자나 장애인에게 자연스럽게 자리를 내어주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지하철에 타자 바로 옆에 있던 젊은 남성이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 남성은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자리를 양보했으며 노인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앉았습니다. 이 작은 순간에서 저는 한국 사회에서의 배려와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영국에서는 종종 이런 배려가 부족한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만의 공간을 유지하려 하며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은 드물었습니다.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배려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처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배려를 실천하는 모습은 적은 편이었습니다. 또 다른 인상 깊은 장면은 서울의 청소 상태였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청소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지만 거리는 항상 깔끔하고 청결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환경을 유지하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때 한 한국 시민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거죠?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청결의 중요성을 배우고 개인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리는 모두의 공간이니까 함께 지키는 것이죠. 이 대답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법이나 규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내면의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종종 거리에서 쓰레기를 쉽게 보게 되는데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의 규범을 지키고 있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경제적으로 강력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시민의식이 뛰어난 나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민의식의 높은 수준은 한국이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 로빈슨이 예언한 대로 한국은 강력한 경제와 함께 세계의 리더로 자리 잡을 운명이었습니다. 외국 취재를 다니면서 이런 나라는 정말 처음 보았고 예언가의 말은 단순한 예언이 아닌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한국의 발전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면서 크리스 로빈슨이 예언한 것들이 하나둘씩 실현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의 예언이 단순한 미래의 예측이 아니라 깊은 통찰과 정확한 분석에 바탕을 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취재를 마친 후 저는 한국이 앞으로 세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지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사회 시스템, 그리고 사람들의 가치관까지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며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들과는 분명히 차별화된 강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물리적인 부유함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적인 풍요로움까지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가까이에서 보고 나니 한국의 미래가 더욱 밝게 느껴졌습니다. 경제, 문화, 그리고 시민의식의 수준에서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따라잡기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질서와 배려,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은 한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의 삶이 더 이상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신들의 역할을 다하려고 합니다. 반면 영국에서는 개인주의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때로는 이런 사회적 거리감이 사람들 간의 연결을 약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느낀 따뜻한 배려와 협력의 문화는 이제 제게 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크리스 로빈슨의 예언을 돌아보며 저는 한국의 미래가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미래를 예측한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변화들을 정확히 읽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예언한 것처럼 한국은 2030년쯤 통일을 이루고 세계 경제와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런 과정 속에서 자연재해나 사회적 혼란을 겪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잘 준비된 강국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미래를 다루는 기사를 준비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아시아의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이끌어갈 중요한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릴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이어서 갔던 일본에서는 불편한 상황이 많았고 낙후된 모습이 많이 보여서 현대화가 덜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본은 분명히 경제적으로 강력한 국가였고 그들의 기술력도 여전히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지만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과 비교하면 여러 면에서 뒤처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일본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오래된 시설이 많고 일부 지역에서는 과거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첨단 기술로 통제되는 교통 시스템, 빠르고 효율적인 대중교통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었죠. 또한 일본의 거리나 건물들이 과거의 낡은 모습으로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일본이 현대화의 속도에서 한국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도쿄와 같은 대도시도 분명히 발전된 곳이지만 곳곳에서 느껴지는 일본 특유의 전통적인 요소들이 과거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일본의 노인층은 여전히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버튼식 휴대폰을 고수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고 노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도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느꼈습니다. 일본의 인프라는 고도화된 면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낙후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전통과 혁신이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많은 문화적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현대화에 있어 한국과 같은 속도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에게 한국의 놀라운 발전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만들었고 한국이 왜 미래의 세계 강국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2030년대의 한국 통일 상황이 너무 기대되는 요즘이고 그때 다시 한국에 가게 된다면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국도 한국과 가까이 지내며 더 강해지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